재배학, 원예학 강의 절대 강자 손평리 이장입니다. 그럼 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31번부터 42번은 온도에 대한 제 내용입니다. 보통 저온에서는 세포막의 지질이 굳는 현상이 보입니다. 우리가 냉장고에 버터를 보시면 돼요. 이건 딱딱하게 굳지 않습니까? 이게 포화 상태이고, 이런 포화 상태가 아닌 불포화 상태, 상온의 식용유가 불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포화지방산 비율이 낮고, 즉 불포화가 많을 때 저온에 강합니다. 내한성의 경우에는 이게 냉해를 버티는 그러한 동해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한해를 버티는 그런 게 내한성인데, 그러한 성질이 이러한 경우에는 꽃눈이 잎눈보다 추위에 약합니다. 생식기관이다 보니까 여기가 더 민감하고 연약합니다. 수확 전에 질소질 비료를 하게 되면 나무의 월동을 방해해서 내한성을 떨어뜨립니다. 19번 강풍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습니다. 1. 상초로 인한 호흡률 증가. 즉 식물은 상초 회복을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 에너지를 소모할 때 호흡률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물에 미치는 영향으로 만든 거고, 바람이 불 때는 매개곤충 활동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개곤충, 벌 등이 비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정률, 즉 수분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수정률 감소로 이어집니다. 3. 기공폐소로 인한 광합성률 감소.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기공이 닫히니까 이산화탄소 흡수가 차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흡수가 차단이 되니 광합성률도 감소합니다. 4. 병원균 감소로 인한 병해충 피해가 약하라고 그랬는데, 이 바람이 병원균을 운반하고 상처를 내기 때문에 결국 그 상처를 내서 그쪽에 병균이 침입하기 때문에 오히려 병해를 조장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19번의 답은 4번입니다. 20번 과수원의 태풍 피해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풍림으로 교목과 관목의 혼합 식재가 효과적이다. 1번에 대한 설명은 그림을 보시면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교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나무 사이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데, 여기에 작은 나무인 관목을 식재함으로, 그러니까 교목과 관목을 혼합 식재를 함으로 인해서 바람의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풍림은 교목과 관목을 혼합 식재하는 게 효과적인 게 맞습니다. 2번 방풍림은 바람과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심는다. 바람이 불어오는 주풍향 방향과 수직이 되게 심어야 하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답입니다. 3. 과수원 내 빈 공간을 확보하여 태풍 피해를 경감시켜준다. 과수원 내 빈 공간은 오히려 바람의 통로가 되고 또 풍속을 높이는 바람의 고속도로를 만들어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해가 오히려 경감이 되는 게 아니라 피해를 키웁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이고, 4번 외화도가 높은 대목은 지주결석으로 피해를 줄여준다. 외화도가 높은 나무는 물리적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뿌리가 그만큼 깊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21번 강풍으로 인해 작물에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니까 모두 맞는 걸 물어보는 거죠. 기억, 세포 팽합이 증대한다. 틀린 지문입니다. 틀린 선지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강풍 시 증산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세포 내의 수분 압력인 이러한 팽합은 오히려 증대가 아니라 감소하게 됩니다. 자, 니은 기공폐에서는 수분 보존을 위해서 당연히 기공을 닫게 되고, 또 작물의 체온 제한인데 이것은 기화열, 그 증산으로 해서 기화열을 뺏겨서 체온이 떨어집니다. 21번의 답은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입니다. 22번 과수원의 바람피해, 풍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풍은 증산작용을 억제하여 광합성을 촉진한다. 그런데 광합성을 촉진한 게 아니라 광합성을 억제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CO2의 유입이 CO2의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2. 강풍은 매개 활동을 저하시켜 수분과 수정을 방해한다. 이건 바람의 전형적인 생리 피해 중에 하나입니다. 작물의 열을 빼앗아 작물 체온을 저하시킨다. 이것도 기화열을 뺏겨 체온이 떨어진다. 21번의 선지에 나왔었습니다. 4.
해안 지방의 염분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해안가의 염분 피해, 연풍이 불어서 그 염분이 작물에 옮기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2번의 수정방해, 작물 체온 저하, 염분 피해는 바람의 전형적인 생리 피해입니다. 22번의 답은 1번입니다. 23번 식물의 생육 과정에서 강풍의 외부 환경에 따른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계속 21번, 22번과 같은 형태인데 약간의 선지와 내용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화분, 매개곤충의 활동을 억제한다. 그렇죠.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이 매개곤충이 활동을 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수분 활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 상처 유발하여 호흡량을 증가시킨다. 그렇죠. 상처 유발. 그러니까 강풍이 잎과 가지가 마찰로 인해서 물리적 상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치유를 위해서는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증산작용은 억제되나 광합성은 촉진한다. 증산작용이 기공을 개편을 하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억제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CO2, 이산화탄소가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은 촉진이 되는 게 아니라 광합성은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 4번 상처를 통해 병해충 발생을 촉진한다. 바람이 병균을 옮기고 그 병균이 상처를 통해서 침입을 했을 경우에 병해충이 발생을 촉진합니다. 24번 풍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물에 도장을 유발한다. 작물에 도장을 유발하는 것은 일조량이 적거나 질소가 과할 때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풍해는 오히려 성장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1번이 정답입니다. 2. 작물의 낙과를 발생시킨다. 작물의 낙과, 여기 작물의 도복 피해, 그리고 벼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그러니까 청미나 변생미 같은 품질 저하는 풍해의 대표적인 결과입니다. 25번 벼 재배 시 풍수의 예방 및 경감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도복성 품종을 재배한다. 당연히 내도복성 품종 선택과,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논의 신속한 배수, 내도복성 품종 선택과 신속한 배수는 수해의 아주 기본적인 대책입니다. 2번 밀식 재배를 한다. 빽빽하게 심으면 줄기가 연약해지기 때문에 바람에 더 잘 쓰러지기 때문에 25번의 답은 2번입니다. 3. 태풍이 지나간 후 살균제를 살포한다. 이 같은 경우 태풍 후 상처를 통해 감염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3번은. 26번은 먼저 담수 표면 산파와 그리고 문온 골뿌림 재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수 표면 산파라는 것은 이 물이 채워져 있는 논이라는 그런 거고, 그 담수 위에 그냥 씨를, 흩어질산 씨뿌리파, 씨를 뿌린다는 거고, 문온골 뿌림은, 이 문온이 뭐냐 그러면 물이 차 있는 논에다가 길을 파고 그 안에 파종을 하는 게 문온골 뿌림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파종 위치를 보면 담수 표면 산파는 토양 표면에 하는 반면에 문온골 뿌림은 골뿌림, 그 수로를 파고 그 안에 씨를 뿌리는, 토양 내에 뿌리는 그러한 파종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 깊이는 담수 표면 산파는 얕은 반면에 문온골 뿌림은 상대적으로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복의 저항성이, 여기는 뿌리가 약하니까 쉽게 뽑히고 여기는 뿌리지대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양 고착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복은 담수 표면 산파가 도복이 훨씬 더 피해가 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담수 표면 산파는 그냥 물 위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거고, 문온골 뿌림은 씨앗이 토양 속에 살짝 박히게 그렇게 뿌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문온골 뿌림 재배에 도복이 경감된다. 도복이 더 심화가 되죠. 이 도복 경감제를 살펴하여 벼의 하위 절간장이 짧아져 도복이 경감된다. 하위 절간, 즉 마디를 짧게 하니까 지탱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도복이 경감됩니다. 그래서 답은 26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질소질비율을
하면 도복이 경감된다.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면 조직이 연약해지고 도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 도복이 심해집니다. 4. 파종 직후 1회 낙수를 강하게 하면 도복이 경감된다 이랬는데, 파종 직후에 물을 바로 빼주는 게 아니라 5에서 10일 정도 뿌리가 땅에 자랄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낙수를 해줘야 뿌리 활착이 잘 됩니다. 4번은 파종 직후라는 이 단어가 틀려서 4번도 오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7번도 보시면 도복 피해를 입은 작물에 대한 피해 경감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도 보시면 밀식 재배 질소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밀식 재배를 하게 됐을 경우에 이것은 웃자람이 발생하니까 도복할 확률이 높은 거고, 질소질 비료도 줄기를 연약하게 하고 도장을 시키니까 쓰러짐을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질소질 비료 시향을 지양하고 밀식 재배도 지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7번은 2번이 정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성 품종 선택, 이것은 낮은 품종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것도 한마디로 해서 절간이 낮은, 마디가 낮기 때문에 그만큼 풍해에 강하지만 또 심한 외성 품종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맹류의 높은 복토를 해서 땅속에 깊게 해주기 때문에 도복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28번 벼의 수발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수발화의 정의고 2번은 수발화의 발생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기 도복 시에 발생을 합니다. 3번 조생종이 만생종보다 수발화가 더 잘 발생한다. 고온기에 등숙하기 때문에 만생종보다 수발화가 잘 발생한다. 3번도 맞습니다. 4번 휴면성이 강한 품종이 약한 것보다 수발화가 잘 발생한다. 수면성이 약한 품종이 싹이 잘 트기 때문에 강한 품종은 수발화에 강합니다. 그래서 2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오답입니다. 29번은 수발화에 관한 정의를 물어본 그러한 문제입니다. 수발화는 결실기 그리고 우기에 도복됐을 때 발생을 하고 조생종이 만생종보다 수발화가 잘 발생한다. 결실기에 그리고 조생종이 만생종보다 잘 발생한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번 같은 경우는 수발화의 정의를 물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내용은 숙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30번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벼의 결실기, 종실의 이삭을 달린 채로 싹이 트는 것, 도복, 고온, 다습 조건이 자주 발생한다. 이것은 수발화의 정의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출수는 뭐냐 그러면 날출 이삭수, 이삭이 나오는 게 출수이고, 맹아는 싹이 트는 것, 식물의 눈이 활동을 시작하여 싹이 터나오는 그 현상 자체가 맹아입니다. 그러니까 맹아는 봄철에 새순이 돋아나는 게 맹아라고 보면 되시고, 그 수발화는 이삭이 달린 채로 싹이 트기 때문에 이건 비정상적인 재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하는 파종을 하기 전에 이게 싹을 일정하게 틔우는 인위적인 재배 기술입니다. 최하는 농민이 의도적으로 실시하는 유익한 기술인 반면에 수발화는 기상악화로 인해 원하지 않게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31번은 늦서리 피해입니다. 늦서리 피해는 이 개화기가 빠른 배나무와 핵가루가 늦은 서리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러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수정도 되지 않고 냉해를 입었다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꽃이 빨리 피는 상황에서 서리가 한 번씩 내림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게 만상이고, 이에 대한 그 만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층에 있는 더운 공기를 아래쪽으로 불어내리는 송풍법을 사용하는 게 과수원의 기온을 막아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정리를 하면 개화기가 빠른 배나무와 핵가루는 늦서리에 약하고,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송풍법으로 따뜻한 공기를 순환시켜 준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A농가 가수작물 재배 시 동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과실 수확 전 토양의 질소를 시비한다. 질소를 시비한다는 것은 결국 조직의 경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성장을 시키기 때문에 결국 동해를 유발합니다. 질소질 비료는 생장이 필요할 때, 영양 생장을 할 때는 효과적이지만 그 외에는 너무 과다하게 사용했을 경우에, 과용을 했을 경우에 도장을 유발하고 오히려 저항성을 약화시키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질소질 비료를 시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32번의 답은 1번입니다. 다른 2번 선지는 과다하게 결실되지 않도록 적과를 실시한다. 적과를 한다는 것은 양분 축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동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배수 관리를 통해 토양의 과습을 방지한다. 이 역시 배수 관리. 그리고 4번 강전정을 피하고 분지 각도를 넓혀준다. 결국 적과, 배수 관리, 강전정 제한은 내한성을 높이는 대책이기 때문에 이건 맞는 선지입니다. 작물은 조원장애 초기 증상은 지질 성분의 이중축으로 구성된, 즉 세포막, 그러니까 추위는 세포막에 영향을 줍니다. 세포막에서 상전환이 서로 전환이 일어나서 지질 성분을 포함한 포화지방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조원에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그러면 포화지방산이 낮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불포화 비율이 높을수록 조원에서 마구 유동성이 좋아 강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이러한 막의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불포화 비율이 높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포화지방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조원에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34번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동해는 물의 붕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한다. 이게 바로 동해의 정의가 되겠죠. 2번 일소현상, 결구장애, 조기 추대는 조원 증상이다. 일소현상은 햇볕에 데이는 증상이기 때문에 조원이 아닌 고원 현상이고, 조기 추대도 결국은 고온기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 되고, 3번 온대과수에서 내동성이 강한 편이나, 온대과수는 내동성이 강합니다. 왜? 낙엽을 다 떨어뜨리고 겨울을 준비하는 반면에 열대과수는 내동성이 약합니다. 서리 피해 방지 대책으로는 톱밥 완겨 태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입니다. 결국 34번의 답은 일소현상, 조기추대, 이와 같은 경우는 조원장애가 아니고 고원장애 증상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35번 문제는 33번 문제를 다시 정리해 놓은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리 피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나무 경우 꽃이 일찍 피는 따뜻한 지역에서 늦서리 피해가 많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핵가류에서는 늦서리 피해가 민감하다. 그러니까 1번과 2번 배나무, 핵가류는 늦서리 피해가 많다. 그리고 늦서리 피해에 심하게 피해를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 꽃눈이 잎눈보다 내한성이 강한 게 아니라 잎눈이 꽃눈보다 내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35번의 답은 3번입니다. 꽃눈이 훨씬 추위에 약하고 예민합니다. 4. 서리 방지한 방법은 방상팬, 송풍법이죠. 그리고 톱밥, 완겨 태우기 같은 열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대책입니다. 36번도 35번을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3번, 35번, 36번도 같은 내용의 문제입니다. 36번, 서리 피해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 친 부분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개화기가 빠른 핵가류, 그리고 핵가류나 배나무에 만상 피해가 많습니다. 피해가 빈번하고 특히 가수원이 강이나 저수지 옆에 있을 때 발생률이 높다. 그 이유는 냉기가 정체되는 강가 환경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부 농가에서는 상층의 더운 공기를 아래로 불어내려 가수원의 기온 저하를 막아주는 송풍법을 사용한다. 이런 같은 경우에 방상팬 같은 경우가 송풍법의 대표적인 대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6번의 답은 개화기가 빠른 핵가류, 냉기가 정체되는 강가 환경, 송풍법 대책 모두 옳습니다. 37번과 38번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론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즉 여기에서는
장애형 냉해냐, 병해형 냉해냐, 지연형 냉해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애형 냉은 장애형이다 이러면 감수분열기의 저온이 핵심인 거고, 병해형 냉해다 이것은 병 발생, 그리고 지연형은 오랜 생육지연, 이렇게 저희가 핵심 단어를 키워드를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냉온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신 감수분열기 나서 감수분열기, 그리고 수분 수정이 안 돼서 불임현상, 이거 같은 경우는 장애현상, 감수분열기 불임, 그러면 장애이기 때문에 장애 냉해가 됩니다. 니은, 냉온에서 생육분열에서 외부 병균 침입, 즉 병이 발생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병이 핵심 키워드. 그러다 보니까 병해형 냉해. 그래서 37번의 답은 3번 장애형 냉해, 병해형 냉해가 되겠습니다. 38번의 냉해는 기억, 작물의 생육과 특히 냉온에 대한 저항성이 약한 시기, 저항성이 약한 시기에 가장 약할 때가 감수분열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온 접촉으로 인해 뚜렷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여기는 그러한 우리가 핵심 키워드인 불임, 감수분열기 이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성이 약한 시기라는 데서 핵심 키워드를 잡아서 장애형 냉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오랜 기간 동안 냉온이나 일조 부족, 생육이 늦어지고 등수기 충분하지 못한다. 이 말은 오랜 생육 지연이기 때문에 지연형 냉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과 38번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감수분열기 불임현상 이렇게 나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장애형 냉해, 병 그러면 병해형 냉해, 저항성이 약한 시기가 감수분열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장애형 냉해, 생육이 늦어지고 등수기 충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생육이 지연되기 때문에 지연형 냉해. 그래서 37번과 38번은 그 정의와 핵심 키워드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39번, 고온 장애에 관한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온이 되면 발화가 불량해지고 또 품질이, 당이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품질이 저하되고 착과가 수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착과가 불량해집니다. 반면에 추대지연이라는 것은 추대지연이 아니라 고온에서는 추대가 발생합니다. 조기 추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3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추대, 즉 꽃대가 형성되는 이 추대는 보통 고온에서 촉진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일어납니다. 40번, 식물의 고온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온도가 높으면 상대 습도가 높아져. 기온이 오르면 상대 습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산, 증발이 모두 많아 토양 부족으로 작물의 한발 피해가 받는다. 한발 피해라는 것은 가뭄 피해를 받는 거죠. 이제 위조가 된, 시들어지는 그러한 피해인 거죠. 기온이 오르면 상대 습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증산이 극심해져 가뭄 피해가 커집니다. 2번, 고온에서 물질이 분해될 때 암모니아에서 장애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암모니아 독성이 발생하는 거고. 3. 고온에서 당이 축적되지 않아 과실과 채소는 단맛이 없어지고 생육이 억제된다. 당 축적이 저해됩니다. 4. 고온에서 세포막 지방의 유동성이 커집니다. 세포막 지방 유동성, 그러니까 결국 암모니아 독성, 당 축적 저해, 세포막의 지방 유동성 증가는 고온의 특징입니다. 전형적인 2번, 3번, 4번은 고온의 특징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1번, 일소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소는 햇볕에 의해서 타버리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햇볕을 막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1. 시설 재배 시 차광막을 설치하여 일소를 경감한다. 그러니까 직사광선을 막아서 온도를 낮춤으로 이 차광막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2. 겨울철에 직사광선에 의해 원줄기나 원가지의 남쪽 숲이 부위에 피해를 주는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소라고 그러는데, 겨울에 일어나는 게 피소인데 이것도 일소의 피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겨울의 직사광선에 의한 피해도 일소 피해 현상으로 진단을 합니다. 3번, 개심형 나무에서는 배상형 나무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 잠깐 그림을 보시면 배나무 같은 경우가 이렇게 배상형으로 이렇게 길게 옆으로 뻗습니다. 그리고
개심자연형은 여기에 원래 가지가 있을 텐데 이 가지를 잘라버리는 게 이 자르기 전이 개심자연형이고, 배상이 여기를 잘라서 햇빛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받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사광선이 받게 되다 보니까 일소 피해가 배상형 나무가 더 심합니다. 4. 과수원 평지에서 위치할 때 동양의 과수원이 서양 과수원보다 일소가 더 많이 발생한다. 햇볕은 2시가 가장 강하고 온도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강한 햇볕은 결국 서쪽의 과수원에 비치기 때문에 서양 과수원의 일소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41번 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42번 작물 재배 시 하고 현상, 이것은 목초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고 현상은 옳지 않은 것은 이 부분도 온도 장애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클로버의 피해가 크고 레드 클로버의 피해가 경감하다. 근데 하고 현상은 화이트 클로버 피해가 더 적고 레드 클로버 피해가 더 강합니다. 화이트 클로버가 상대적으로 고온에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현상의 정의가 2번이 하고 현상의 정의입니다. 단연생 북방형 목조에서 여름철 생장이 현저히 쇠퇴하는 현상이 하고의 정의입니다. 3. 고온, 건조, 장일, 병충해, 잡초 무성이 원인으로 발생한다. 여기에서 고온, 장일, 고온, 건조, 장일, 이거 같은 경우가 하고 현상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책으로는 관계, 혼파, 방목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해 문제풀이 2번째 시간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풀리지 않는다면 다시 이론 강의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방송을 듣고 문제를 풀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